네, 그러면 4주차 집단상담 세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3가지 집단원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지금 네 번째 문제행동을 볼 차례예요. 네 번째 문제행동은 일시적 구원입니다. 일시적 구원. 이 단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어떤 집단이든지 꼭 누군가 한 명은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역할일 수도 있는데 일시적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타인이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을 편하게 느끼지는 않아요. 좀 어렵게 느낄 수 있고 특히 이제 상담을 배우고 상담을 수련을 오랫동안 하면 타인의 고통을 그냥 지켜보면서 머물러 있는 게 아주 불편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상담을 별로 접해보지 않은 뭐 일반 대중이거나 아니면 상담 수련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역시 타인의 고통을 지켜보는 게 되게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통을 지켜봐야 되냐? 뭐 약간 이런 궁금함이 생기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리더가 있고 그 집단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집단 상담을 하는데 이 A라는 분이 자신의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에 뭐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던 경험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왕따 당했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얘기하는데 그걸 뭐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루어야 합니다. 다루어야. 작업을 해야 돼요. 작업을 하려면 일단 이 사람이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충분히 표현을 해야 돼요. 충분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묘사를 해야 되고,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렇게 해야 이 안에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접촉이 됩니다. 감정 접촉시키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감정이 접촉이 되어야 이 일을 깊이 있게 다룰 수가 있어요. 그냥 얕은 수준에서 다루면, 충분히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뭐라 그럴까, 치료가 덜 되는 거예요. 치료를 제대로 하려면,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충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충치를 이만큼을 도려내고 새로 떼워야 되죠. 근데 도려내는 과정이 어때요?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덜 도려낸다. 덜 도려냈다. 요만큼만 도려냈다. 여기만 떼웠다. 그럼 어때요? 이 밑에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여기까지 다 듣고 감정 접촉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떼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충분히 듣고 질문하고 피드백 주고받는 시간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 B라는 분이 자신도 과거에 왕따 경험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공감이 크게 되는 거예요. 나도 듣기가 괴로워. 그러니까 섣불리 피상적인 좀 얕은 수준의 지지 행위를 함으로써 그 사람의 표현을 가로막는 행위.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지 않도록 빨리 이렇게 처치하는 그런 건데 여기 반창고 붙이기라도 되어 있죠. 예를 들면 뭐 팔에 상처가 깊이 났다. 그러면 여기를 꼬매야 되는데 꼬매는 게 아니라 그냥 반창고만 띡 붙여놓는 거예요. 당장 아프지 않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왕따 경험을 얘기를 아직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제가 중학교 때 왕따 경험을 좀 심하게 당했는데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좀 꺼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니까 이 B라는 분이 덜컥 저 얘기 어떻게 됐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지지적인 말을 합니다. A님이 그런 힘든 왕따 경험을 겪고도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A님이 자신의 왕따 경험, 미해결된 경험을 충분히 다룰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점에 이제 이 얘기가 나와 있는 건데요.
반창고 붙이기, 즉 일시적 구원 때문에 교정적 정서 체험을 할 수 없게 된다. 교정적 정서 체험이 뭐예요? 과거에 다룰 수 없었던 정서적 상황에서 겪은 외상적 경험,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힘들었던 일, 왕따 경험 같은 거죠. 이것을 이 과거에는 되게 그게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현재 이 집단이라는 곳은 안전하고 우호적인 환경인데 이 환경에서 이 트라우마 경험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치유적일 수 있어요. 근데 반창고 붙이기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정적 정서 체험, 즉 억압되었던 감정을 충분히 경험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치유 과정을 방해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B라는 사람은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정말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지만 이게 오히려 치료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235쪽에 맨 밑에 일시적 구원에 대한 개입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혜수가 좀 힘든 얘기를 했더니 정윤이가 일시적 구원하기 행동을 합니다. 리더가 정윤이의 말을 끊으면서 개입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개입 방법을 보시면 다른 집단원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이제 얘기를 노출한다는 건 얘기한다는 건데 얘기를 할 때 B라는 집단원이 상처 싸매는 반창고 붙이기 작업을 했어요. 그랬을 때 B한테 어떤 마음이 드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되물어 줌으로써 이 B라는 사람이 그 A의 얘기를 듣고 자기에게도 올라왔던 고통스러운 감정을 좀 표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237쪽 그 밑에 대화상자 위에 보시면 집단원들의 지지와 피드백, 현실 검증, 그리고 굳어져 버린 패턴의 인식 과정을 통해 집단원은 비로소 역기능적인 패턴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미해결된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밑에 대하상자 5-7 교정적 정서 체험을 위한 작업의 예,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정적 정서 체험이라는 게 사실 집단 상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개인 상담에서도 일어나는 되게 중요한 치료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왕따 경험을 당했을 때 이거를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을 때는 뭐라고 했냐 부모님이 네가 뭘 잘못했겠지. 네가 애들한테 좀 더 다가가 봐. 이렇게 오히려 내 탓으로 돌리는 경험을 해서 더 상처를 받았다면 이 집단에서는 그게 아니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나를 괴롭힌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얘기해주고 이런 걸 통해서 나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정서 체험과는 완전 다른 새로운 교정적인 정서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치유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239쪽에 교정적 정서 체험을 위한 집단 상담자의 체크리스트 요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일시적 구원에 대해서 좀 제가 많이 설명을 좀 자세히 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문제 행동이기 때문이고요. 뒤에는 조금씩 짧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적 이야기 늘어놓기입니다. 사실적 이야기 늘어놓기는 집단을 하다 보면 어떤 집단원이 자신의 이야기를 열심히 잘 하는데 집단원들이나 혹은 리더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뭔가 몰입이 안 되고 재미가 없고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다 빠진 팩트, 사실만 쭉 늘어놓는 경우 이러면 그 집단원의 심리, 그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별로 치료적인 작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에 대해 세세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그 경험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갖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집중이 안 되고 공감이 잘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집단원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하려면 리더는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 나한테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를 관찰하셔야 되는데,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데 이해도 잘 안 되고 공감이 잘 안 되고 뭔가 좀 지루하게 느껴진다? 이럴 때는 혹시 이 내담자가 사실적인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점검해 보실 수 있고요. 그 체크리스트가 240쪽 글상자 5-13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자, 보시면 생각과 감정이 빠져 있어요. 왜 빠졌을까요? 왜 사실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기 때문에, 이게 덜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얘기하면 누군가가 공감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런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만 얘기하면 사실이니까 뭐 공감 못 받거나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241쪽 글상자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제가 대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3번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읽어보시고요. 그럼 어떻게 개입하는 게 필요하냐? 첫 번째, 공감적인 이해를 통해 이 사람이 사실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here and now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사실적인 이유로 쭉 왕따 당했던 경험을 얘기했어요. 좀 지루할 정도로. 그랬을 때 리더가 개입을 하는 거죠. 이 경험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현재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래서 here and now의 느낌을 말로 표현하게 하면서 감정과 생각을 더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1번, 2번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이제 2번, 요 두 번째 거랑 두 번째 동그라미랑도 관련이 되는데, 차단 기술,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뒤에 가서 배우실 차단 기술을 써서 계속 장황하게 사실 얘기를 하면 리더가 중간에 차단을 합니다. 차단을 하고 누구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되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감정을 느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 줄 수도 있고요. 네. 3번도 읽어보시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 예시가 243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원이가 사실적인 이야기 늘어놓기를 하니까 리더가 차단 기술을 쓰면서 그 경험이 현재 예원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원이가 자기 말을 끌으니까 약간 발끈한 거죠. 그래서 리더가 거기서 발끈한 거에 방어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예원 다시금 그 일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묻는 방향으로 개입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집단원들이 어떤 에피소드를 말할 때 생각과 느낌도 같이 얘기하는 것이 좋구나라는 것을 점점 배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질문 공세가 나오는데요. 이 질문 공세는 특히 상담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문제 행동일 수도 있는데, 어떤 집단원이 어떤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물론 질문도 필요해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을 던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계속 질문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왕따 경험 얘기를 예시로 들었는데 A가 왕따 경험을 얘기했다. 근데 B라는 사람이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고 공감이 돼요.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개입 좋아요. 이런 피드백 좋아요. 근데 C라는 사람이 뭐라고 계속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한 학기 동안 지속됐나요? 뭐 전학을 가볼 생각은 안 했나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취조식으로 계속 던지는 거죠. 왜 그러면 이게 질문을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왜 나쁜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질문들이 별로 영양가 없는 질문인 경우들도 많고, 이 집단원, A라는 집단원의 정서 접촉을 오히려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원의 자기 탐색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C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처럼 자신의 감정이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질문만 했기 때문에 이 C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속내를 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집단에서 질문을 위주로 많이 하는 분들은 자신을 잘 안 드러내 보이려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가 그 얘기고, 세 번째도 비슷한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읽어보시면 이해되시고, 그래서 이 질문을 자꾸 하게 되면 감정 탐색을 못하게 하고 인지적으로, 왜냐면 질문에 답하려면 감정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머리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에 의존하게 하고 방어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집단 작업에 자꾸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질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질문은 좋지만 질문 공세가 안 좋다는 거예요. 공세. 개입 방법은 습관적으로 질문하는 게 별로 관계 형성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질문보다는 피드백, 진솔한 피드백을 하는 것이 더 유용하고요. 질문 속에 포함된 핵심 내용을 자신을 주제로 해서 직접 표현해 보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 교재 246쪽에 보시면 그 예시가 들어있어요. 나와 있어요. 이거가 되게 재밌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는 사실 이 질문 밑에 진짜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이 질문을 많이 한 사람에게 요게 뭔지를 찾아내게끔 해주는데, 그게 246쪽 보시면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5번째 거 볼까요?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이죠. 근데 사실 이 질문 밑에 숨겨진 의도는 나는 당신을 좋아하고 존경해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해요.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밑에 볼까요? 왜 동거녀와 헤어지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거의 의미는 나는 당신이 계속 그 어려운 관계를 지속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말을 사실은 하고 싶은데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왜 헤어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개입 방법입니다. 그리고 245쪽 한 장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대하상자 5-10에 보면 질문 공세 행동에 개입하기 위한 진술의 예시가 나와 있어요.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질문을 하지 않으시면 어떤 느낌 또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봄으로써 질문 공세를 좀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개입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충고 일삼기입니다. 충고 일삼기는 사실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거 정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집단이 지루해지고 재미없어집니다. 별로 생산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A라는 사람이 왕따 경험 얘기했다. 아까부터 계속 예시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말을 들으니 나는 어떤 감정이 들어요. 이렇게 피드백하는 게 아니라 충고를 주는 거죠. 저는 이제 A님이 앞으로는 과거의 일에서 벗어나서 그 일을 겪지 않은 사람처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충고예요. 너무나 좋은 의도를 담고 있지만 그래도 충고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조언과 충고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게,
다 사실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알고 있지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머리로 알고 있지만 안 되는 걸 굳이 얘기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나 너를 돕고 싶어라는 의도를 전달하는 것밖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충고와 조언은 되도록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 집단 상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 누군가 조언과 충고를 정말 바랄 때, 이럴 때는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너무 섣부르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버리면 아까 그 일시적 구원이랑 마찬가지로 집단원의 생각 정리나 감정 표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게 될 수 있고요. 대상자가 못하는 사람처럼 돼버려요. 충고를 해줘버리면. 스스로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아서 신뢰관계를 손상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교재 보시면 충고 일상기 예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개입을 어떻게 하느냐. 집단원이 여유를 가지고 문제와 갈등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고요. 그리고 충고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구조화하고, 왜 자꾸 충고를 일삼는지 동기를 탐색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요. 네. 하지만 문화적 배경도 좀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직업이나 뭐 출생한 국가의 문화라던가 자라온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서 충고가 되게 도움이 되는 좋은 매너다. 매너? 행동이라고 할 때, 그럴 때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충고 일상기에 대한 개입의 예시도 대하상자 5-14 2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대적 행동이에요. 적대적 행동도 사실은 매우 리더 입장에서 당황하고 다루기 어려운 행동이긴 합니다. 이거는 집단원이 다른 집단원이나 리더에게 뭔가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 이거를 너무 좀 공격적으로 비난하듯이 뭐 평가하듯이 빈정대거나 수동공격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걸 적대적 행동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문제점은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적대적인 표현을 하면 이 사람도 이 사람에게 적대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집단에서 오히려 치유가 아닌 부정적인 상처받는 경험을 하고 끝날 수 있고, 둘이 막 갈등을 주고받잖아요. 그럼 이 주변에 이렇게 있는 집단원들도 되게 뭐 똑같이 불편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갈등 자체를 되게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심리적인 위협감까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리더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요, 이 둘이 계속 오고 가게 하면 안 되고 잠깐 멈추게 해야 돼요. 멈추게 하고 각자에게 어떤 마음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는지 느낌을 각자에게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고, 이 다른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관찰하고 있는 집단원들도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뭘 원하길래 이런 적대적인 표현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적대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에게 집단원들에게 확인을 하는 것이 좋고, 그걸 확인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신이 원하는 걸 그렇게 적대적인 표현이 아닌 그냥 담담한 표현, 진솔한 표현으로도 충분히 표현하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적대감 부분은 교재를 좀 자세히 꼼꼼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집단 상담하다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어려움을 리더가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55쪽 보시면 대하상자에 적대적 행동을 보이는 집단원들과의 예시도 나와 있고요. 네. 다음 의존적 행동입니다. 의존적 행동은 모든 걸 다 집단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집단원들은 자꾸 조언과 충고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집단원들은
다른 집단원이 해준 조언과 충고를 결국 따르지 않아요. 그냥 의존적인 행동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아이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게임하듯이 제안을 달라고 해놓고 회피하거나 무시함으로써 뭔가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개입 방법은 이 의존적인 행동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스스로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이것도 대화상자 5-16 258쪽 보시면 네, 구체적인 예시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개 정도 더 있는데 네, 빠르게 좀 볼게요. 우월한 태도는 뭔가 이런 멘트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니 저는 지금까지 편하게 살아왔던 것 같네요. 저는 그런 문제를 별로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남들보다 우월해. 이런 태도를 이제 보이는 건데 사실 이거는 그 사람이 진짜 우월해서라기보다는 자기 내면의 어떤 취약함을 숨기기 위한 방어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점은 누군가 이렇게 우월한 태도를 보이면 사실 재수가 없어요. 다른 집단원들이 그 사람에게 적대감을 갖게 할 수 있어서 결국 집단 역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꾸 우월하게 막 굴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 얘기를 자꾸 안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입 방법은 이 우월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집단에서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지를 탐색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우월한 태도의 사람을 보고 다른 집단원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화를 하면서 이 우월한 태도의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좀 성찰을 하고 이 행동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교재의 예시들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하위 집단 형성인데요. 하위 집단은 언제든지 좀 생길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집단이 있을 때 이 사람들끼리 뭔가 하위 집단이 형성되거나 이 사람들끼리 하위 집단이 형성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파벌이 형성되면 이 집단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하위 집단 형성을 하면 좋지 않다.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다뤄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성화와 감정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좀 반대되는 개념의 문제 행동이에요. 지성화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어인데 감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계속 인지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렇게 지성화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감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감정 표출을 저해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사실 늘어놓는 거랑 좀 비슷한 효과죠. 집단원들이 서로 자기 개방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집단 분위기가 폐쇄적이고 경직될 수 있다. 개입할 때는 인지작업과 정서작업을 통합할 수 있도록 리더가 자꾸 질문이나 피드백을 통해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화는 인지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을 너무 등한시하고 너무 감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오히려 감정 접촉은 될 수 있지만 인지적인 어떤 그러니까 정신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신화 작업도 우리가 치유하는 데 있어서 감정 접촉만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울고불고 막 감정 쏟아내고 카타르시스 느끼고는 하지만 어떤 인지적 작업이 같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 작업을 통해서 어떤 인지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살지 말아야겠어 라던가 이런 행동을 해봐야겠어 라는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감정이 과다하게 표출되면 이 집단원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집중되면서 시간이 허비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다른 집단원들이 실망하거나 좌절을 할 수가 있다. 개입 방법은 이 감정화하는 이유가 정말 고통스러워서인지 아니면 관심을 받기 위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고통을 좀 인정을 충분히 해줄 필요는 있어요. 그 감정이 가짜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너무 이 감정 과다에 초점 맞춰지면 다른 집단원들도 같이 좀 지치거나 좀 집단에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회기 마치고 좀 더 이야기를 별도로 나눠보도록 좀 제안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잠재적 문제 행동들이 좀 나오는데 요거는 앞에서 나왔던 주요 문제 행동하고 좀 다르지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마치 본인이 리더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 근데 그 이유는 사실 방어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은 표현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본인이 리더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리더 입장에서 처음에 되게 고마워요. 코리더 역할 같이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집단원에게 좋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잠재적 문제 행동들이 272쪽 글상자 5-17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리더가 어떻게 집단원의 문제 행동을 알아차리느냐? 네. 집단 상담자가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밑에 글상자 5-18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집단원 개개인에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지금 저 집단원이 어떤 문제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게 잘 찾아질 수 있습니다. 리더는 집단을 하면서 집단원과 집단 전체도 잘 관찰을 해야 되지만 집단 상담자로서 자신의 마음도 계속해서 잘 관찰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4주차 집단원에 대해서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5주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